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억 아파트가 3억이되어야 GDP 대비 우리나라 집값이 적정가라고 합니다. 2013년부터 8년간 오른 서울 집값이 금리 인상하고 정부 교체의 변곡점을 맞아 5억 아파트가 1억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품이 워낙 치솟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이 본격화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것이며 시장은 매도자들의 헐값 매물로 넘쳐날 것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약해지고 급매가 쌓이는 지금 흐름을 보고 이미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5억 아파트가 1억 공포. 공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건 코스 같아요. 이제는 매도자 헐값 탈출 난리죠. 이제 매도자들이 탈출을 못하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막 투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붉게 지금 타오르다가 꺼지는 불꽃처럼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자, 부동산 띄우는 세력들, 여러분들 누가 부동산을 띄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건설사, 언론, 기득권, 바로 이런 세력들이에요. 어느 시대나 바로 이런 이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가 집값을 못 잡거나 안 잡거나 해서 아무튼 집값이 많이 뛰었죠. 이 사람들은 그걸 철저하게 이용한 거죠. 볼까요? 먼저 일반인들의 불안 심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끌이라든가 갭 투자를 유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회사들이 또는 이런 세력들이. 자,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죠. 그냥 건전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 부실하고 그래서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상승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녹아나면 안 돼요. 그리고 집값 상승을 유도합니다. 왜? 분양가 상승이 목적이기 때문에 집값이 뛰어야 본인들의 여러 채 있는 집도 뛰고 건설사 분양도 높게 하고 부동산 상승을 강조합니다. 자꾸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강조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겨요. 가격 조작은 상시적으로 진행이 돼요. 자전거래란 말 들어봤죠? 자기들끼리 치고 빠지는 거. 그리고 법인이 여러 채를 매수하게 되고 화폐 가치의 하락도 강조합니다. 그래야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바로 부동산이 띄우기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비판하죠. 자, 집값 하락 방어 목적으로 요즘 막 종부세 폭탄하는데 무슨 종부세가 폭탄이에요. 양도세, 중과세 이런 것도 양도세가 폭탄이지. 그런데 종부세를 아마 내지도 않은 것 같고 알리는 소리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집값 하락을 방어할 목적.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되게 되면 분양가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집값 이것은 분양가가 뛰음으로써 집값 뛰고 또 집값이 뛰어야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니까. 자, 유동자금을 강조합니다. 돈이 넘쳐난다는 것을 강조해야 부동산을 구매할 욕구를 만들거든요. 투자를 부추깁니다. 누가? 자, 이 3인방이 뉴스라든가 또는 카페, 단톡방 바로 이런 데서 투기를 부추겨요. 이 사람들이 부동산 띄우는 세력들인데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지금 거품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이제 반토막 5억이 1억 보자고요. 한미 기준 금리. 자,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이제 파란색입니다. 0에서 0.75 딱 8월 달에 인상했고 그다음 11월 25일 날 1%. 마침내 제로금리가 깨졌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 대략 1.75까지 앞으로 3번 남았어요. 0.25%씩.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 한국과 미국 정책금리가 역전될 때마다 사단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하고 미국 이게 빨간 게 한국이에요. 자, 역전시켰네요. 이제 미국이 위죠. 자, 그러니까 이때 대략 뭐가 터지느냐. 여러분들 IT 버블이라든가 카드대란 들어보셨죠? 바로 이게 터지는 거예요.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크게 보면 IMF까지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번째 역전. 자, 보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앞서 나가죠. 바로 미국이 이 두 번째 역전 때 미국발 금융위기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게 돼요. 그러더니 계속 미국이 낮아요. 우리나라가 계속 높고 그러다가 세 번째 18년에 역전됐었는데 이거 잠시 잠깐 하다가 다시 또 미국은 내려오고 우리나라가 지금 더 높았죠. 그러다 우리나라가 먼저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내년부터 빠르게 따라잡을 거예요. 그래서 2022년, 3년
금리 역전 아마 세 번째가 이어질 거예요. 자, 한국 기준금리 뭐 이만큼 이제 올라오면 미국은 더 가겠죠. 이렇게. 지금 집값 일본 부동산 거품 분기와 너무 닮았습니다. 지금 왜 위험하냐면 일본 닮아가고 또 하나는 10년 전하고도 너무 쌍둥이야. 이 두 가지 사례를 간단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 거품 일본 따라간다. 자, 먼저 금리 인상부터 볼까요?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금리 인하했죠. 그리고 90년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인하하니까 자꾸 살 거 아닙니까? 90년에 정점을 찍고 91년에 쭉 내려가 버리고. 우리나라 한국 2020년 코로나 문제로 금리가 엄청나게 인하됐죠. 이때부터 거품이 막 생깁니다. 쭉 올라가요. 결국은 내 생각에는 이제 2021년 2년 이때 폭발하고, 얘들은 90년에 폭발했죠. 자, 이제 일본 1900 생산 인구가 감소된다. 얘들은 1995년부터 생산 인구가 급감했어요. 자, 대략 15세에서 65세 그 사이를 말하면 돼요. 결국 생산 인구가 급감하면서 집값 분기하고 직결되는데 우리나라는 젊은 나라죠. 일본보다 2020년부터 생산 인구가 급감. 자, 이제 2, 3년 지나고 3, 4년 지나게 되면 일본 짱 날 가능성이 높겠죠. 집값 붕괴.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 과잉. 괜히 그냥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만 감소된다고 해서 폭락하는 게 아니라 일본 보세요. 1990년대 144만 채라는 엄청난 공급,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2020년대 지금 150만 채, 3기 신도시미 택지지구 서울 155 이 정도 돼요. 어쩜 이렇게 닮았나요? 집값 폭등 직후에 왜 집값 폭등하면 이런 말이 나오냐면 공급 부족하니까 빨리 지어라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막 공급 물량이 많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폭락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정책 실패도 같아요. 일본도 정책 실패했고 사실상 지금 현 정권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어요. 일본 1985년 정책 실패, 빚잔치로 결국 폭등했다가 폭락을 해버리죠. 한국 2017년 이후 집 잡겠다고 해놓고 정책 실패로 빚잔치 폭등했다가 이제 폭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결국 경제 활성화로 세금 징수하고 집값 폭등도 방치하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으로 인해서 결국은 추락. 다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면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역동적이고 장점이 많은 국가라서 아마 한 5년 정도 단기하락이 끝나지 않을까. 집값 10년 전 대세하락하고 닮았습니다. 이번에는 10년 전하고 비교해보자고. 2005년에서 2015년. 자, 5년부터 10년까지 폭등했고 10년부터 15년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서 25년. 2015년부터 21년 현재까지 폭등했고 대략 22년부터 25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바닥이 냉정하게 말하면 2013년인데 그냥 편의상 10년으로 끊어봤어요. 자, 2005년에서 2010년 상승했고 2011년에서 2015년 하락했어요. 여기 보세요. 15, 21년 상승했죠. 현재 22년에서 25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너무 닮았어요. 다음, 이때 노무현 대통령 때 폭등, 이명박 대통령 때 폭락. 민주당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이죠. 이거 보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때 폭등했어요. 하필은 민주당이네요. 자, 새 정부 때 폭락. 뭐 이제 민주당이 이어가든 국민의힘이 되든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폭등 미국 경제 위기 폭락 이 과정을 겪었어요. 이때도 재밌어요. 폭등 코로나 위기, 결국은 코로나 위기가 근간이 돼서 폭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공급 부족하다고 자꾸 지어대가지고 2기 신도시 120만 가구 이상이 폭탄, 거의 30%가 미분양, 난리 났죠. 지금 보세요. 자, 그렇게 집에 남아두는데도 집값 뛰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이게 팽배해서 3기 신도시 지금 150만 채를 짓고 있어요. 폭탄. 너무 닮았죠. 그 다음에 버블7 수도권 중심으로 폭등했습니다. 예전에는 다 뛴 건 아니야. 주로 주요 지역이 폭등락을 했는데 이번엔 달라요. 여기 보세요. 수도권, 광역시, 전국이 다 그냥 불장이 돼버렸어. 결국 이번에는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0에서 3배 정도 폭등했어요. 특정 지역 위주로 많이 뛰었고 또 0에서 60% 폭락을 했습니다. 즉 안 떨어진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었어요. 다만 그래도 폭등하고 폭락한 아파트들이 꽤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자, 2배, 기본 2배부터 6배 다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건 20%, 많이 떨어지는 건 80%까지 폭락을 한다고요. 너무 닮지 않았나요? 지금이 더 위험하죠. 자, 집값 폭등, 세금, 정권 교체 이 과정을 겪었어요. 재밌죠? 집값 폭등, 하필이면 이번 종부세 이야기 나오면서 선거 이제 코앞이야. 이때도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정권 교체됐는데 이번에는 집값 폭등, 세금, 뭐 정권 교체하면은 뭐 이제
똑같겠지만 정권 교체가 아니래도 정부 교체, 현 정부가 이어간다고 해서 집값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야당을 지금 응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당 야당 딱 중립이에요. 뭐 이재명도 좋고요, 윤석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월 단기 급락과 2에서 5년 장기 하락 시세 그래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단기간에 빠졌는데 왜 잡습니까? 자꾸 그런 질문이 있는데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그 단기간에 약 20%씩 빠진다면 그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죠. 보자고요. 9.13 대체구 바로 2018년이죠. 자, 2018년 10월 달부터 2019년 4월까지 빠졌을 때 봐봐요. 이거 네모 박스 쳐놨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오, 이 마이너스 때 지금 6개월 이내 단기 조정으로 10에서 20%나 떨어졌어요. 올겨울에도 이렇게 빠지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걸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2에서 5년 장기 하락이죠. 여기 보시면 뭐 2007년부터 시작해갖고 2013년이에요. 여기가 정말 몇 년 동안 하락했네요. 말로는 뭐 2% 5%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토막 난 것도 많죠. 그러다가 2014년부터 올랐죠. 여기 보면 장기 하락은 20에서 70%가 폭락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6개월 단기 폭락과 2에서 5년 장기 폭락의 사례. 그럼 사례를 들어봐라. 좋아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자, 여기 76제곱미터 약 30평인데 여기 보세요. 2019년 11월다가 정점이 12월 했어요. 2019년 21억 5천짜리가 자, 딱 총선 후에 4월달 17억 5천만 원. 어떻습니까? 거의 4억 빠졌네요. 20% 정도 빠졌죠. 단기간에 이렇게 빠져버린다고요, 그냥. 자, 그런데 2에서 5년 동안 하락. 똑같은 음마아파트를 예를 들자고요. 11억이 6억 되네요. 완전히 반토막이네요. 2013년에. 정말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빠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반토막 나고. 자, 이제 집값 상승 시점이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이것도 한번 해준 건데 집값 하락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상승장에 다 똑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자고요. 자, 여기 강남 가장 앞선 곳이 강남이고 그 다음에 서울의 중심 과천 2기 신도시 새 아파트 분양 바로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분당 등 수도권 핵심 수도권 분양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수도권 중심 이게 네 번째로 뛰었고 수도권 외곽 광역시 이게 다섯 번째로 뛰었고 그 다음에 지방 마지막으로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에서도 제일 안 좋은 곳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뛰었어요. 보자고요. 자, 강남은 2014년부터 뛰었어요. 상승 시점이 진짜 빨리 뛰었죠. 그러면 얘들 서울이나 웬만한 곳은 별로 뛰지도 않았다는 거야. 15, 16년에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아요. 물론 서울은 조금씩은 뛰었어요. 자, 그러다가 17년부터 본격적으로 뛴 게 서울 중심부예요. 한강라인이라든가 이런데 본격적으로 막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과천이라든가 이 신도시가 정말 강남하고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다가 2018년에 와서야 뛴 게 분당 등 수도권이에요. 그것도 수도권이 다 뛴 게 아니야. 경기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좀 좋은 데만 뛰었어. 수도권 오죽하면 핵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핵심. 분양은 다 뛰었죠. 새 아파트는 이때부터 피가 붙었으니까. 그다음 19년 봐봐요. 19년이 됐는데도 서울 외곽부터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때는 별로 뛰지도 않았어요. 서울 외곽이. 전에는 수도권도 중심부 뭐 수용성이라든가 이런데 중심부만 뛰었어요. 2020년 와서야 수도권 외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뛰지도 않다가 광역시도 좋은 데가 이때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2021년 자, 지방 또는 수도권 외곽이 오래 뛴 곳들이 올해는 다 뛰었는데 올해만 뛴 곳들은 아주 입지가 안 좋거나 아파트 자체가 안 좋은 것들이 올해만 뛴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왜 말했냐. 여기 밑에 보세요. 바닥치고 올라갈 때 2026년부터 올라간다. 그럼 서울 강남만 뛸 거라고요. 27, 28, 29년까지 안 뛰다가 2029년부터 서울 이런 데가 뛰고 30, 31, 32, 33 정말 이렇게 상승장이 이렇게 길게 가는데도 안 뛰어버리잖아요. 왜 그럼 이런 일이 자꾸 차등적으로 발생할까? 떨어질 때는 똑같이 떨어지면서 왜 뛸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 알려드려요? 바로 집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을 사야 할 이유를 못 느끼니까 그래요. 집이 남아도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막 다주택자들이 꽁꽁 끼리고 있으니까 집이 모자란 것처럼 막 너도 나도 막 집 관심 없는 사람들도 집 못 사서 안 다리고 젊은 층 집 못 사서 안 다리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해 갔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강남, 서울, 경기도의 중심, 경기도의 주변 이렇게 4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개포주공 5단지 강남이죠.
30평대가 2014년부터 조금씩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수평은 이만큼밖에 안 가고 본격적으로 많이 뛴 건 16년부터인데 진짜 길죠, 막대기가. 그 다음에 똑같은 서울인데도 서울 마포 여기도 중심 지역이에요. 레미안 공덕 3차. 자, 2014년부터 17년까지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죠. 여기 화살표 보면 보이잖아요. 점점점이 거래량이 이거 거래. 그러다가 17년 돼서야 얘보다 한참 지난 다음에야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물론 5억이 17억까지 뛰었고 여기는 8억이 30억까지 뛰었네요. 써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수도권의 중심 지역 보자고. 수원, 영통, 벽산, 삼익. 예, 지금 2019년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진짜 수평이잖아요. 이 점점점이 거래량이에요. 정말 안 올랐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진작 날아갔는데. 그래놓고 19년부터 뛰기 시작해요. 그래도 빨리 뛰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3억이 10억까지 뛴 거예요. 이번에 파주, 금천. 자, 여기는 이제 수도권 외곽이 얘입니다. 수제마을 트란체 5단지. 보시면 여기 2014년 뭐 오히려 수평에다가 떨어졌네요. 오히려 다른 데 뛰었을 때, 얘들 뛰었을 때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 2020년 9월달, 이게 작년 9월달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 대충 보니까 한 1억 5천짜리가 지금 3억 6천까지 뛴 거예요. 단기간에. 자, 이걸 보면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잘못 입지가 안 좋은 곳을 갖게 되면 나중에 이런 짱 납니다. 이게 또 이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기간별 집값 폭등과 폭락에 따른 심리 변화. 2014년부터 집값이 올랐다고 했죠. 근데 주로 이제 강남부터 뛰기는 했지만 어찌됐거나 자, 이때 불안감으로 이제 집을 잡습니다. 한 4억 정도 했어요. 근데 집값이 또 올라가니까 안도감을 가져요. 이제 5억. 19년 정도 돼갖고 포만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죠. 점점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배부를렀어요. 5.5, 6억까지 뛰네요. 이게 자신감이 붙어요. 집값은 무조건 올라가기만 한다. 대폭등한다. 2020년이야. 주로 웬만한 아파트들이 이때 다 뛰었는데 8억까지 뛰었네요. 이제 탐욕이 생겨요. 자, 이제 집 하나로 내 평생 팔자 고치겠다. 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 상투장에 지금과 같은 딱 그 상황이에요. 결국 조금 빠집니다. 자, 실망감, 부동산 하락. 내가 샀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질지는 몰라요. 8억, 1억 정도 떨어지니까 실망. 자, 7억으로 떨어지면서 서서히 불안해합니다. 부동산 하락 막 본격적으로 지속되겠죠. 대략 한 2023년이고 4년, 5년 뒤면 바닥이 되는데 쭉 빠져갖고 9억짜리가 6억, 대략 한 4, 5억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공포감, 부동산 폭락. 바로 이러한 심리 과정을 적는다는 거. 제가 연도도 적어놨어요.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심리를 역이용해야 또는 이런 심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정신무장합니다. 자, 지금 하락장에 대비해서 갈아타기. 그럼 어떤 것들을 갈아타느냐? 자, 아파트가 아닌 것을 아파트로. 왜 이걸 갈아타라고 하냐면 비싼 걸로 갈아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끌고 가는 게 하락장에 안 팔려버리면 얘를 물려버려. 그냥 그 좋은 곳 다 놓쳐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얘 별로 좋지도 않으니까 이참에 그냥 팔아 제껴버리고 현금을 보유하든지 아니면 집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좀 비슷한 가격에 좀 거래량 나오잖아요. 거래 잘 되는 놈으로 갈아타라 이런 말이야. 정리하면 아파트가 아닌 거에서 아파트로 갈아타라. 두 번째, 비싼 아파트는 이번에 역으로 너무 비싼 아파트는 많이 떨어지니까 좀 그냥 싼 아파트로 갈아타면서 대신에 좀 황금성 있는 걸로. 나홀로 아파트는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락장에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거 올라갈 때도 안 팔려요. 500세대 이상으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곽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너무 구석구석에 있는 곳들은 잘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 아파트로 평수를 줄여서라도 가격 비슷한 곳으로 옮겨라. 여기 나왔잖아요. 나홀로 아파트를 대단지로 바꾸라고. 나홀로 아파트는 안 팔리니까. 자, 이제 기존 아파트 이거를 그냥 팔아 제끼고 분양받을 생각을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멀쩡한 아파트를 팔아서 막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은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던지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집값 폭락 과정이 3단계입니다. 먼저 전 총재가 내년부터 꺾여서 20, 30년간 장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됐거나 제 1단계 금리 인상부터 스타트를 끊습니다. 금리 인상 지금 계속 단계별로 하고 있잖아요. 2단계는 3기 신도시 이 물량 폭탄이에요. 공급. 바로 3단계 마지막 인구 감소 및 1인 가구. 이것 때문에 집값이 진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먼저 1단계 보면 집값 하락 시작. 지금 올해하고 내년은 금리 인상이 문제입니다. 2021년 11월, 2022년 4차례 1%. 담보대출은 4에서 7%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자, 가계부채,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고 갭 투자는 경매당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2단계 3기 신도시가 이제 엄청나게 분양도 하고 입주도 합니다. 집값 폭락이 진행돼요. 2022년부터 2026년 서울 포함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무려 150만 1, 2기처럼 분양, 입주 폭탄, 미분양이 막 쏟아질 거예요. 지금은 꿈 같은 얘기 같죠? 이제 보세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뭔가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3단계 인구 감소, 집값 20년 하락, 2021년에 2040년까지 20년 동안 하락한다고 이제 이 사람 주장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자, 인구 급감, 생산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1인 바로 이건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20년이나 30년 동안 빠지는 거니까.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은 아예 회복도 못하고 끝난다. 대부분이 빈집일 것이다. 근데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저출산이고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집은 남아들고 이게 일본하고 너무 닮은 꼴이거든요. 자, 이제 새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갭자와 다주택자 때려잡기.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공급은 계속 지속해야겠지만 갭 투자의 이익을 환수하세요. 다주택자 누가 갭 투자하는 줄 아세요?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법인 사업자들,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 부담부 증여, 마지막으로 일반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 채를 갭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을 환수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주택자들 보유세 세게 때려라. 누진세로 때려버려라.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성공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 누가 다주택이냐? 개인 다주택자들이 있고 임대주택 사업자도 다주택이죠. 법인도 엄청 다주택입니다. 외진 외국인들도 다주택 많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한 사람들도 다주택 많아요. 자, 2020년에 23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볼까요? 입주 물량? 오, 여기 보시면 자, 지금 21년 이후에 여기 보니까 이게 입주 물량이야.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집값 폭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양 물량은 좀 늘어났는데 자, 23년부터 보세요. 무슨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이렇게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분양하고 23년 4년부터는 막 입주할 텐데 여기를 초월해요. 자, 분양 물량도 이미 엄청난 데다가 입주 물량이 막대 그래프 보세요. 여기보다 압도하죠. 앞으로 공급 폭탄이 남아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6대 광역시 미분양 코앞. 여기 보면 1인 가구가 쭉 증가했고 21년 현재 1인 세대 비중이 얼마냐? 40%. 900만 가구나 돼요. 그리고 6대 광역시가 왜 미분양이 나고 있냐면 지금 20년 파란색, 21년 주황색인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경쟁률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쯤엔 미분양 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이 이미 대구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야. 주변하고 비슷해. 누가 청약 넣으려고 하겠어요. 가뜩이나 집값도 엄청 비싼데 미분양 터지겠죠. 6대 광역시. 자, 이제 새가 높이 나네요. 이 새 위에 새가 있네요. 바로 여러분들 지금은 높이 날고 먼 곳을 조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거래가 아래로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입질조차 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으로 오른 아파트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단계적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매수를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